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이 모여 밤새 집회를 여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영장을 재집행할지 새로 발부받을지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관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이곳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이 관저 주변에 모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와 수사 촉구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밤새 관저 주변에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출입구를 등진 채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도착하면 저지하려는 겁니다. 이 경우 3일 1차 집행 때처럼 경호처와의 대치뿐 아니라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권도 영장 재집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기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30여 명이 새벽 6시쯤 모였습니다. 이들은 관저 앞까지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만큼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한을 연장하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성 기자, 지금 공수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3일 1차 영장 집행 때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새벽 6시부터 움직였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특이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수사팀 관계자들은 주말인 어제도 출근해 영장 재집행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오늘 밤 12시인 만큼 그 전에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때처럼 경호처가 강경하게 버티면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서야 수사력 논란 등 부담이 있습니다. 대신 오늘 시한인 체포영장을 반납하고 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벌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다시 집행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없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아닌 내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하지만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극심한 국론 분열상이 부각되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면 조사에 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다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상의 문제를 감안해 경찰로 직접 출석은 어렵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관저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로의 재이첩 필요성을 거론하는 상황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 수사권 일처를 경찰로 이관하십시오.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이첩하는 것이 맞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시도에 나선다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오늘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동훈 공수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 관련자 150여 명을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재판관 6명으로 선고할 수 있는지 논란 속에 재판관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혹시 어제 6인 선고 가능한지 여부 혹시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일 정계선 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8인 재판관 회의가 열립니다. 3일 준비기일에 국회 측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내란죄의 헌법과 형법 위반 중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14일인데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잡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훈 공수처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관련자 150여 명을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자정에 만료됩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정치권은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자고 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엄동설안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십시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에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 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늘 자정이면 끝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걸 오늘 중에 재집행을 할지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당초에는 아마 오늘 계획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주말 쉴 때는 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분위기를 보면 양쪽 지지자가 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다가는 경찰의 어떤 물리적 협조 없이는 공수처 자체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 경찰이 동원했던 병력을 보면 기동대 이외에 수사관들이 있는데 기동대는 사실 집행에 현실적으로 직접적 동원은 불가능해요.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사법경찰 관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사관들을 더 차출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물리적 지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현실적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는 그 정치권의 그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일부 법원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체포영장 집행해서 48시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또 법원에서 심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아마도 임의 수사로 전환하거나 또는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만약에 수사권을 고집한다 그러면 사전 구속영장으로 갈 것이지 아마 오늘 집행은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경우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응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있었던 그 영장 기재 내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문제는 아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수사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어떤 식의 협조를 해야 될지 또는 아예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 계엄 사태 수사를 통해서 공수처가 어떤 다소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가 공수처 법에 따라서 예. 경찰이 내란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받았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제해서 내란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내란죄라는 게 단독 범죄가 아닙니다. 집단 범죄인데 집단 범죄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은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유에 있어서 윤석열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나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체포영장 자체도 지금 그 이의제기한 게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헌법적 근거에 따라서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법에 맞서서 지금 그냥 본인들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또 한 번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뭐가 무리한 수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늘 국민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란죄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곱씹어야 돼요. 형법상 내란죄가 최고의 형벌을 둡니다.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예. 최고의 처벌 조항이 사형이면 이거는 흉악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최극단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어떤 그 범죄에 혐의가 있는 사람이 뭘 무리해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죠?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설명드릴 것 같은데 예.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이게 갑론을박이 있어요. 물론 갑론을박 다 타당한 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란죄는 집단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뭐 살인, 폭행 이렇게 하나의 행위 유형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의도 하고 그 내란죄를 구성하는 걸 보면 거기에 권리 공무집행 방해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 직권남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폭행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란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내란죄 하나가 성립되면 나머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공범은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국회에 관련돼서 공무를 집행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으니까 그다음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가지고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수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공무원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내란죄에 그냥 원래 들어있는 행위 유형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별도로 끄집어내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내란죄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폭행에 대한 공범 갖고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안 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한번 공수처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재판 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건 위법하다라면서 이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법원은 이제 적법하다면서 기각을 했어요. 어떤 근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넣었는데요. 일단 어제 결정이 나온 것은 서부지방법원에 넣었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네. 나온 것이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손을 들어주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일단은 서부지방법원의 이의 신청이라고 한 것 자체가 실상 규정은 없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준항고 규정을 끌어다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서는 1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으로 한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어쨌든 대통령실과 관저의 소재지가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에 나왔던 문구 중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규정, 이것이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규정을 넣은 이유는 어떠한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유라든지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고 그리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대법원의 재항고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체포영장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보통 체포가 되고 난 뒤에 체포 적부심을 구하는 경우지 이번처럼 이렇게 체포영장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의 신청을 법원에 냈던 건데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재항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체포영장 발부되고 소위 말하는 이의 신청이라는 게 사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구금이나 이신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네. 아마 이제 항고로 받아들여서 심리를 한 것 같고 기각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답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할, 왜 서부지법으로 갔느냐, 관할 위반의 위법을 주장했을 것이고 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적시한 부분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했는데 이 전부를 다 기각한 겁니다. 재항고를 한다고 해도 이 전제가 달라질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리가 없고요. 관할의 문제든 수사권의 문제든 110조, 121조의 문제든 논란이 있고 그런 해석이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 법률가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이거 대법원이 가든 아니면 이후에 정식 본안 재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수사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거는 형사 7단독 판사께서 아마 이의 신청에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법률상 권한이 없어요. 이의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기각하면 돼요. 각하하거나. 예. 근데 거기서 판단까지 하셨잖아요. 권한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 판단을 실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장 전담 판사 한 분이 어떤 영장을 발부했는데 거기서 판사 한 분이 이제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예. 서부지방법원의 입장은 맞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권한이 없으면 그냥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기각하면 될 것을 거기에 본인 생각을 거기에 적으셨다는 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글쎄요 공정력이 있는지는 제 의문입니다. 교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하면 되지 어떤 판단까지 법적이라는 게 했다는 그런 그러지만 지적이신데. 이 재판부나 이 사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본적인 시스템은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사법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사법부에서 말씀한 대로 이례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예. 체포영장에 임해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냐? 왜 당신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만 수사나 어떤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그만할 것이냐? 예. 라는 차원에서 사법부가 나섰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판사들이 그거를 설명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절차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또 사법 과잉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 판사님의 물론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만은 예.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216조에 보면 조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체포할 때 그 법원의 별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 경우에도 110조, 100에서 112조는 준용한다라는 준용 규정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체포를 위해 수색할 때도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간수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준용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 그냥 해석에 불과하다고 하신 그 판사님 말씀이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가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의원 얘기였는데요. 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추미애 의원이 한 건데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영상을 통해서 또 반박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마 경찰 특수단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단장급인지 아닌지 몰라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질문해서 그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후속 기사 등 또는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발포 명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이 근거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어떤 판단이 될 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아직까지는 담당자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저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될 듯한데 예.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물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병이라고까지 비판을 하면서 경호처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그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군경의 경호력을 활용해서 막았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사병으로 느껴지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법에 움직이는 경호처지 윤석열 등에 관한 경호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헌법상의 예외로 두고 있는 내란 죄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예. 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경호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사병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게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들의 말을 어떻게 믿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최근에 경호처장도 입건이 됐죠. 예. 그다음에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같이 있었던 거 있었죠. 돌이켜보면 김민석 의원이 비상겸이 있을 것이다. 저조차도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겸이 있었죠. 김어준 씨 나와서 암살 쪽, 예. 체포조 얘기 나왔죠. 저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노상훈 씨 수첩에서 백령도 사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 상상 이상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보를 그냥 허투루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뢰를 네. 저버릴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자체도 저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 같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 제기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이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또 경호처를 향한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한대행의 대행에 이 권한이 어디까지냐 결국 이 논란이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 전제하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이후에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일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관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 경호를 똑같이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직무라기보다는 실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나가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이 세 군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체포 과정에 있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예. 말 그대로 협조 공문이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수처에서도 민주당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면 당시에 협조 공문이 아니라 어떤 명령식의 공문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지휘권을 발휘를 한다면 이게 직권남용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 71조에 의해서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 예.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처가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어떤 사법적 그 행위까지도 경호처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았다면 이게 이 경호처법 18조 소속 공무원의 직권 남용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게 그런 지휘,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협조하라는 지휘를 하는 것은 이 헌법이나 이 그 대통령 대행의 직무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지휘를 했다고 해서 직권 남용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법 18조에 의해서 영장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장, 경호차장 및 그 밑에 예하 부대 중간 간부 또 실제 나선 이 경호처 직원들까지 모두 이 직권남용의 범죄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인데요. 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탄핵소추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8년 전 탄핵 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탄핵 사유는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이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임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그 관련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사실은 내란이란 단어를 다 빼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란 단어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내란은 원래 역사책에서 내란 그러면 정권 찬탈 목적이잖아요. 그런 내란이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내란은 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국헌문란의 목적 플러스 뭐 폭동 이렇게 결합된 경우에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것이 내란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란죄가 성립 안 하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나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가 좀 다른 개념인 거고요. 예. 그래서 원래 발의할 당시에도 거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주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발의된 것을 토대로 토론을 했고 이 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의원들의 토론 절차에서 적시됐던 그 탄핵 안에 있는 내용대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의결 과정에서 바뀌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의결 과정에서 그대로 다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그 탄핵 소추 안을 보고 본인들이 탄핵 여부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 탄핵 소추 이게 만약에 내란죄가 빠졌다면 다른 의사표현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법에 따르면 보정은 할 수 있어요. 보완. 그런데 보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그때는요. 아무도 다투지 않았어요.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이 내 표결권 침탈당했다. 왜 내가 했던 때하고 다른 내용으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냐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변호인단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루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당시에 탄핵 소추를 할 때 그렇게 담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그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할 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같이 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 위원으로서 헌재 요구를 했어요. 법률상 부분들은 형사재판에 다루는 게 맞고 헌법 부분은 헌법상의 어떤 위반 여부만 다루자라고 하면서 일단은 내용을 변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2016 헌나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 내용 변경은 탄핵 소추에 대한 재의결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동일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 재의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실상 이게 자꾸 오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억지를 쓰는데 바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란의 내용이. 예. 읽어드리면 윤석열 이 탄핵 소추 원래 안은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바뀐 탄핵 소추안 의결서가 뭐냐면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내란 죄와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내란의 어떤 동일한 내용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거를 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독해가 안 됩니까? 이게 내란죄라는 게 이게 뭐 표결을 헷갈리게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법령 그대로 똑같이 넣어야 돼요. 내란죄에 관련된 형법 87조인가요? 그 법조항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 행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란죄에서만 내란 행위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철회가 아니고 사실은 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형법 87조를 넣어야지만 내란죄가 성립이 되고 그래야지만 내란 행위를 쓸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 취지라면 그럼 이게 철회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내란죄라는 부분을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다소 재정리를 했다는 건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이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과 그때가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미르 재단에 자금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리를 받겠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민주당 패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은 이번 탄핵 사건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 일부가 빠졌던 부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부분은 아예 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렇게 헌법적인 부분으로서 정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탄핵안을 발의할 때부터 이렇게 넣었어야죠. 그때는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계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이제는 경호처가 내란 사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단어로서 계속 프레임화 시키고 그리고 탄핵 소추에 있어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로서도 역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가시화되기 전에 어떤 탄핵 심리를 빨리 끝내려는 속도전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2017년에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셨어야죠. 지금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당시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 또 탄핵소추 단장이 했던 얘기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당시 뇌물죄, 직권남용죄의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내란죄를 빼는 게 아니라 내란 관련된 것을 다투는데 이것의 헌법 위반, 헌법 원칙 위반으로 주장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마치 그때와 범죄 사실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하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미 1회, 2회 기일을 통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의 쟁점을 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 군대를 동원한 선관위 침탈,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말하는 내란 행위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그래서 최대한 4월 18일 이후까지 한번 넘겨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과거 27년의 사례 그리고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성격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2회 준비기일에 정리가 된 거고요. 2017년의 사례가 뭐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헌법적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리가 없고 아마 이래 변론기 오늘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과 법 쪽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뒤에 오늘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이 논란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가 됐고요. 현재 지금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어떤 속도를 보면 신속하게 처리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초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대응해서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법치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 안정화와 법치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받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정치권에서 논박이 되는 부분들을 헌재가 정리해 주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엔 오늘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판단할 사안이 있죠. 지금 그 체포영장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 효력 정지 가처분도 있고요. 네. 빨리빨리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그 급선무는 사실은 이제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내란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유로 해서 탄핵 의결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만약 의결 정족수 부분이 느려지게 되면 이제 임명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한 재판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얼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의 순서 관련해서도 원칙을 정해야 돼요. 선입 선출인지 먼저 시작된 걸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정해서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사실 원칙이 없잖아요. 예. 법의 규정은 없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원칙을 정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에 뭐 많이 동의를 하지만 하나는 지금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정당의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내 표결권이 문제가 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 심판과 다르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란행위라는 단어를 안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란행위라는 단어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투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을 안 다투는 척하면서 범죄 성립 요건이 문제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강하게 다툴 것이라는 의지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원래 헌법재판소 심리는 당사자 피소추인이 직접 출석해야 심리가 개시될수록 돼 있고요. 이래 기일에 출석 안 하면 한번 다시 연결할 겁니다. 연장해서 다음 기일에 출석 요구를 할 텐데 만약에 그 다음 기일에도 안 오면 그냥 그대로 이제 변론 절차가 진행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2회 기일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출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그 주장이 공개되는 것이 헌법재판의 어떤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아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회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3명도 오늘 인도가 되면 희생자 수습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관련 위원 3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2층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텐트 사이로 노란 메모장이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딸 부부와 손주 둘을 잃었다는 한 유족이 자원봉사자에게 쓴 감사 편지입니다. 어제까지 희생자 176명 시신이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고 오늘 마지막 3명도 인도되면 희생자 수습은 마무리됩니다. 유족들은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킨 자원봉사자와 당국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분들께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조류 충돌과 활주로 둔덕 등 참사 원인 규명은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국토부 조사위원회 위원 중 절반 가까이가 국토부 측 인사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독립된 조사기구 구성과 유족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단체나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부는 조사위 보고서를 위원이 아닌 조사관이 작성해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대표단은 11일쯤 다시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셀프 조사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사고 조사위에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이후에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보고서가 향후의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전체는 12명이지만 이번에는 항공사고이기 때문에 7명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7명 중에 3명이 국토부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유족 측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엔진 제작사 의견 이런 것까지 모두 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사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아니라 조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지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위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위 운영 규정에도 사고 원인과 관계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제주항공 사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콘크리트 둔덕. 이것이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꼽히고 있는데 콘크리트 둔덕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조사를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족 측에서는 별도의 조사기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네. 국토부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공무원들은 일단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다 주장을 할 것이나 이 우리가 많이 그 사회적 참사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세월호부터 이태원까지 이게 일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미심쩍거나 충족을 못 시켜주는 조사는요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 뭐 다 받아주면 좋겠으나 유가족이 요구하는 부분을 아예 무시하면서 이게 규정사에 있기 때문에 못 받아줍니다 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어떤 조사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특별법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조사위의 어떤 조사위원 구성 부분들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절충해서 출발하는 것들이 훨씬 유가족들이 지금 황망한 어떤 마음이나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 그다음에 사고 대책에 대한 방책을 내는데 훨씬 더 나은 방안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조사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조종사 노조 연맹도 사조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공항시설물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요. 국토부의 발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하면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이 모두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조종사를 조사단에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조사위는 이게 법률적인 설치기구이기 때문에 그 관련 위원들은 이제 상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명의 국토부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별도의 조사기구를 유족 측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걸 구성해가지고 발족시키잖아요. 거기서 나온 조사기구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게 과연 증거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에 따른 그 조사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항공연맹인지 아니면 그 관련 회사의 조종사는 옵저버 등으로 참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조사단이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조사위에서 실제 조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조사단원입니다. 이 조사단에 옵저버로 참석을 해서 실제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그러니까 둔동 문제는 사실 크게 제가 볼 때는 원인 규명에 있어서는 둔동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정비 불량 문제, 그다음에 뭐 세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조사 활동에 옵저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경찰로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계속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결국 이 체포영장 집행 역시 지금 경찰이 하는 방안으로 넘긴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전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나선다면 이에 응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저희 보도로 전해진 바 있었는데 윤기천 변호사님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중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경찰이 법리 검토를 할 텐데 저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있어요. 예컨대 수사를 아예 이첩을 한 상태에서 그 수사의 일환의 집행을 경찰이 도맡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수사권을 이첩하지 않고 그대로 공수처가 갖고 있으면서 집행만 일임한다.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 공수처법에 보면은 이 공수처에도 사법 경찰 관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과 경찰 관리로 집행을 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찰에 위임할 수는 없고 경찰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수사 관련돼서는 타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일임해가지고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수처에서도 저 부분을 고민을 할 거고 받은 국가수사본부도 고민을 한 이후에 그런 이첩한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첩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또 위법 소지가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무한 참사 관련 얘기 도중에 공수처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바뀌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한 뒤 북한군 한 개 대대가 전멸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 공격을 비판하면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가 뿌연 연기와 먼지로 가득합니다. 곳곳엔 부서진 차량과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받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 파병된 북한군 한 개 대대가 이틀 새 전멸했다고 주장하며 한 개 대대의 규모는 보통 수백 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втратила до батальйону піхот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і російських десантників. 군용 차량이 탄약을 실어 나르고 군인들은 포를 쏘기 위해 준비합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4일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미국산 에이테크스 8기와 드론 7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군 비행장 등을 공격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의 한 마을에선 러시아 유도폭탄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0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새해 첫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내일부터 매서운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새벽부터 특히 이제 수도권과 강원도 네. 지역에 발효가 됐던 대설특보가 거의 충청도를 제외한 수도권, 강원도 지역 전적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입니다. 일단은 이제 비구름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좀 기온이 낮다 보니까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는 경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기압골, 지상 부근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내륙 깊숙하게 이제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 네. 추가적으로 밤 사이에 또 강원도 지역으로 눈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북부 지역 10cm 안팎의 눈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10cm가 넘는 눈이 추가적으로 더 내린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도 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도 좀 비가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내렸더라고요. 밤사이 이제 쌓인 눈 빙판길 되면서 또 이제 시설 피해 사고 이런 거 없나?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전면부에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을 유도시키기 때문에 네. 눈이 내린 날씨치고는 기온이 그렇게 낮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내려서 쌓였던 눈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 이제 녹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이제 밤이 되면은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린 눈은 이제 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면에 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와 함께 추가적인 눈 소식이 또 있거든요. 빙판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예. 그늘지고 기온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아이스라고 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동거리가 일반 시보다도 7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시속 40km 이하로 이제 방어 운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로를 달리는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좀 안정적인 이제 도보, 그러니까 보행의 이제 발걸음의 보폭을 좀 줄이고 네. 좀 천천히 거르고 밑창에 이제 고무와 같이 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등의 이번 주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비교적 푸근한 날씨 보인다고 하지만 이제 내일은 기온이 최대 10도 가량이 떨어지면서 강력한 추위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가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로 봐야 돼요? 어제가 겨울의 5번째 절기 소환이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12월 21일경인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이제 동지 이후부터 소환 절기까지 이제 기온이 낮아지기 네.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소환부터 대한 사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시기가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압의 전면부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만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그 후면에서는 찬 공기를 끌어당기기 쉬운 그런 북풍 계열의 바람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압 후면에 위치한 지상으로의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이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낮게 떨어질 건데요. 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기온이 뚝뚝뚝 떨어지겠지만 이번 강추위의 절정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5도 이상 높게 떨어질 텐데요. 특히 예.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0도에 달하는 그런 강추위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기온에 대한 보온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온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독감이 굉장히 유행 중이다. 급격하게 확산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2024년 예. 12월 마지막 주였죠.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이제 독감 의심 환자로 추정되는 환자 수를 살펴봤더니 네. 1000명 가운데 73.9명. 이 수치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136%나 급증한 수치이고요. 2016년에 1000명 대비 86.2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이제 최고 수준에 달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이제 모든 전 연령대에서 독감 환자 수가 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전체 환자의 17.6배에 해당되는 그 이제 수치 자체에 해당되는 환자 수가 13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네, 독감이 굉장히 유행 중인데 내일부터 또 강추위도 찾아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염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맞아야 될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황에서 지금 예방 접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봄철까지도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권하는 예방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시점부터 2월 달에 접어드는 시점까지가 계속해서 추워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독감뿐만이 아니라 이런 호흡기, 환절기 관련한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뭐 영유아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한파 취약한 그런 이제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상 정보를 잘 살피셔서 많이 추운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좀 춥다라고 해서 바깥 공기 너무나도 차단하시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 위생과 이런 환기에 대한 이제 철저한 그런 이제 대비까지도 해주시면은 좀 건강한 그런 이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첫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건의 수인차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테슬라 측은 숨진 폭발범의 동선을 추적한 영상을 수사팀에 제공했는데 자율주행을 위해 차량과 충전소 등에서 수집한 수많은 운전자의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최악의 차량.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차량 테러범이 뽑은 최악의 차라는 풍자글인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나흘 전 소셜미디어 X에 공유했습니다.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폭발을 일으킨 범인을 겨냥해 올린 겁니다. 당시 차량 내 폭발물이 터지면서 7명이 다쳤고 현직 특수부대 군인인 용의자 리벨스버거가 숨졌습니다. 테슬라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폭발 자동차 잔해에서 데이터와 영상 추출을 돕고 용의자가 들른 충전소 영상도 제공했습니다. New footage shows Matthew Allen Livelsberger wearing a head flashlight around his head, walking to his Tesla Cybertruck at an EV charging station. 이 때문에 용의자의 행적이 빠르게 파악됐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사이버 트럭에 탑재된 많은 카메라가 도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엔 자율주행을 위해 최소 8대의 카메라가 주변을 인식하게 설계돼 장애물과 차선 신호등을 감지하고 운전자 음성 정보도 저장합니다. 테슬라 측이 이렇게 수집된 정보와 전 세계 테슬라 충전소 데이터를 수사 당국에 제공한 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테슬라 이용자 사이에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오용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강원도 평창에서 방문객들이 얼음 송어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각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었는데요. 겨울 축제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평창 송어축제가 개막한 강원도 평창군 오대천의 모습인데요. 축제를 찾은 주한미군 가족들이 맨손 송어잡기 체험도 즐겼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얼음을 깨고 송어 낚시를 즐겼는데요. 때마침 쏟아진 하얀 눈 덕분에 방문객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겨울 축제의 한 장면인 것 같네요. 요즘 연이은 사건 사고 때문에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 걱정이 크겠어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비상 계엄 이후로 먹고 즐기는 소비가 급감했는데요. 지자체들은 지역 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개막하는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화천 거리에 등을 밝혔습니다.
어제 내린 폭설에 관계자들은 산천어 축제장에서 하루 종일 제설 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멋진 축제와 함께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가평과 강원 내륙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제주 산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그 밖 내륙은 오후까지도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4도, 대전 6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충청과 호남, 제주에 폭설이 예상되고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